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이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59명의 미결수들이 대기 중이죠.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과연 사형 폐지가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이 문제가 결코 한쪽에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첨단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점차 낮아졌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거든요.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억울하다고 외쳤던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1974년 12월 30일 밤 10시 40분 인천시 중구 선화동 골목에 있는 한 식당에 주인 앞주머니 A씨는 이제 막 가게 문 닫고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지막하게 손님 한 사람이 찾아왔죠. 손님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건너편에서 쌀집을 운영하던 27살 여성 두이분 씨입니다.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해요.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가게에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두 씨가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땐 분명 문을 잠갔는데 지금 보니 열려있다는 것이었죠. 강도일지도 모르니까 불안감에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주인 아줌마 A씨는 같이 가자면서 조심스럽게 쌀가게로 옮겨갑니다. 보니까 진짜 문이 환히 열려있어요. 한편 이 두 씨의 가족은 가게 안에 딸린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두 씨에 따르면 남편과 아이들은 방 안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게 돼요. 그런데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두 씨의 남편 38살 정시화 씨, 그리고 각각 9살, 6살 된 두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본 아내 그리고 엄마인 두 씨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실신했어요. 당황한 A씨는 일단 남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 B씨가 현장에 오는데 시신을 딱 보고 순간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70년대에는 연탄을 떼는 집이 많아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빈번하던 때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B씨는 두 씨의 남편 정씨 목에 매져 있는 머플러와 넥타이를 발견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신이잖아요. 지금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일단 이 세 명을 모두 밖으로 옮기게 되죠. 그 사이 식당 주인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세구의 시신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 부부가 시신들을 밖으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현장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걸 알게 됐죠. 살인사건의 경우 현장 보존이 원칙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거나 또 이 수사의 방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본 경찰은 일단 단순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진술을 들어볼까요? 남편 정씨가 지인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상심이 컸다고 합니다. 70년대 기준의 20만 원이면 지금의 몇백에 달할 정도로 좀 큰 액수인데요. 또한 이 남편 정씨가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평소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데요. 이런 아내 두 씨의 진술로 인해서 사건 정황은 그럼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남편이 자녀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반전의 부검 결과가 밝혀집니다. 정 씨와 아이들의 사인이 노끈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한 교살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이 모두 다 목 졸라 죽었다는 거죠. 게다가 더 자세히 보면 남편 정 씨 얼굴에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정 씨가 아이들을 살해하려다가 생긴 상처일까요? 아이들이 저항을 하다가요. 근데 애들의 손톱은 그 정도로 길지 않았어요. 부검 결과는 계속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목에 졸린 자국 외에도 칼로 여러 번 그은 듯한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아빠가 목을 그었을 리는 없겠죠? 이게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은 거라면 더욱더 앞뒤가 맞지 않고요. 왜냐면 이 정 씨의 목에 난 상처에 주저흔이 없습니다.
또 굳이 칼을 쓰면서 목에 머플러와 넥타이가 메어져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럼 혹시 강도 사건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현장이 지나치게 말끔하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습니다. 수사팀은 변사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건 타살이라고 확신했어요. 이어서 유력한 용의자로 아내 두씨를 지목했고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동네 주민들의 증언도 확보합니다. 보니까 평소에 두씨가 어떤 남자와 자주 만났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거예요. 두씨를 추궁했죠. 그랬더니 한 종교 모임에서 만난 오휘웅이라는 남자와 지난 9월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걸 확인합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이 만난 종교 모임은 일본의 불교 종파인 일련정종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독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자, 이 문제의 남성 오휘웅. 그는 당시 29살의 미혼이었습니다. 인천시 창녕동에서 그 일련정종의 종교 모임 리더로 활동하던 중이었고 그러다 두씨와 만나 정을 통하고 있었죠. 경찰은 살해 동기가 있는 내연남 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했고 그를 검거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내 두씨의 자백도 받아내죠. 진술에 따르면 생전 그 죽은 남편 정씨가 의처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가정에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폭력도 행사했고요. 그런 남편과 달리 오씨는 자상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빠졌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끝내 두씨가 오휘용과 함께 일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전말인데 그날 당일 두씨는 아티반이라는 신경안정제를 대량 구입해서 남편에게 남편이 그날 인삼주를 먹고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소주 2잔과 함께 아티반을 산 음료수를 먹였다고 해요. 이어서 아이들에게도 건넸고요. 가족들이 그렇게 모두 깊은 잠에 들고 난 후 내연남 오씨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 8시 20분 약속대로 그가 집을 방문합니다. 오휘용이 이 가족이 모든 잠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살해 도구를 꺼내들었죠. 그게 바로 머플러와 넥타이였습니다. 곧이어 남편 정씨의 목을 졸랐는데 그가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당황한 오희용이 급히 칼을 가져와서 목에 몇 번 휘둘렀던 겁니다. 곧이어 정씨의 숨이 끊겼고 오희용은 남은 아이들마저 노끈으로 교살한 후에 가게를 떠났다는 진술. 여기에 있어서 이 맞은편 식당 주인 A씨 기억하시죠? 그녀의 증언도 더해집니다. 사실 아내 두씨가 2시간 전쯤인 8시 40분에 식당에 와서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줌마, 혹시 여기서 우리 가게 잘 보여요? 이렇게 묻고는 사라졌고 2시간 뒤에 불안해하면서 집에 같이 가달라 문이 열려있다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추정컨대 그녀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오휘용이 가족을 살해하던 그 2시간 동안 밖에서 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사건을 목격한 척 위장한 거죠. 자, 이렇게 두 공범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오휘용이 검거됐죠? 그는 자신이 직접 정씨와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걸 순순히 인정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경찰 조사가 순조롭게 막을 내리게 되죠. 1975년 3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오휘용이 갑자기 모든 진술을 뒤엎더니 나는 두이분의 가족들을 살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자백을 했냐? 내가 살해 혐의를 인정한 건 경찰의 강압수사와 고문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 20분 그가 두씨 집을 방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안부만 묻고 곧장 나와서 종교 모임이 열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거 뭐가 맞는 걸까요? 법정은 발칵 뒤집어졌죠.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현장에서 오씨 집까지는 대략 10분 거리입니다. 이날 종교 모임에 같이 왔던 그 참석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오휘용이 집에 돌아온 시각이 저녁 8시 35분쯤이에요. 그가 범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에 돌아가는 그 10분 정도를 제외하고 최대한 10분 남짓의 시간 동안 무려 3사람을 죽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약간 가능한지 좀 의문이죠.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을 이제 바라보니까 오희용이 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현장 훼손이 심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집에서 오희용의 지문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그가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남편 정 씨의 얼굴에서 발견된 손톱 자국이 설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식당 주인 A씨가 당시에 그 두 씨가 처음 식당에 왔을 때 아줌마 여기서 우리 집 보여요?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녀의 손에 핏자국이 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그 시간이 8시 40분. 그럼 진술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시각이에요? 와, 이거 오희용이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결국 이 모든 건 아내 두이분의 계략이 되겠다는 거겠죠? 두 씨의 증언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연남 오 씨와 내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모의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되니까 사실 오희용이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한 거다 라면서 진술을 번복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오 씨가 술을 먹었는지 조사했죠.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날 종교 모임에 갔잖아요. 그래서 참석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8시 35분부터 같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오 씨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이런 수상한 정황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희용의 진술에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오희용의 중대한 알리바이는 종교 모임이거든요. 이게 범행 시간과 겹치니까요. 근데 검찰은 그 참석자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던 중 오 씨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언이 등장합니다. 두이분이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이웃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이 20만 원을 사기당해서 툭하면 신변을 비관한다는 내용이었죠. 앞서 경찰에도 똑같이 말한 적이 있는데요. 확인 결과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황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 사건이 두 씨의 철저한 단독 범행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연남 오 씨를 일부러 끌어들였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구치소에 있던 두이분이 목을 메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당시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가 두이분이 너무 나는 억울하다면서 막 울분을 토했고 억울함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 두이분이 죽음으로써 진실은 미궁에 빠졌고요. 동시에 오희용이 결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두이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었겠냐라는 데 의견이 기운 거죠. 3개월 후인 1975년 6월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오희용에게 사형을 선고해요. 판결 내용을 보면 오희용의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어서 진실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두이분이 여성의 몸으로 혼자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적다. 또한 극단적 선택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려는 행동이 오 씨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거 좀 이상해요.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오 씨가 범인이라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1970년대 그때만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렇게 투명하게 적용되던 시대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극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했고요. 이 사건도 오희용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 두이분이 자살하니까 오희용도 범인이라는 증거가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이라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죠. 물론 두이분의 말대로 오 씨가 공범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진실은 평생 묻혀버렸습니다. 이후에 오희용은 억울하다면서 곧장 항소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반년 뒤인 1976년 2월 대법원은 오 씨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사형이 확정됩니다. 감옥에 있는 내내 오희용은 아주 적극적으로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그를 담당했던 교도관이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희용이 상당히 절실했고 또 어디서나 당당히 무죄를 결백을 주장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죠. 4년 뒤인 1979년 9월 서울구치소에서 오희용의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꼿꼿하게 앉아서 담당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에라도 내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 앞으로 저처럼 억울하게 누명 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엉터리 재판을 집어치우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죽어서 원원이 돼서라도 위증하고 나를 고문한 이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그의 유언은 섬뜩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오희용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수면에 오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이 지나고 당시의 사건을 담당했던 기자 조갑재 씨가 집요한 취재 끝에 사건의 전말을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겁니다. 저자 조 씨는 수사기관의 허술함과 조작으로 인해서 희생이 된 피해자에 대해 파헤친 건데 그러면서 오희용의 무죄를 거의 100% 확신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가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럴 기회조차 사라진 거죠. 조갑재 기자의 주장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그건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 책은 이후에 법조인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어떤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인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오희용, 그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면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억울하다고 연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그가 정말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반면 그 두 씨는요, 정말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남편과 자식 둘을 다 죽인 파렴치한 여자였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혼이던 오희용 씨가 이제 아무래도 미혼이다 보니 주변에서 자주 혼담이 오갔다고 해요. 이때 내연관계에 있던 두 씨는 그가 자신을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까봐 불안해하면서 나는 불륜 사실을 다 퍼뜨릴 거다라고 협박을 종종 했다는데 그게 나중에 밝혀지지만 소용은 없었죠. 당시 담당 형사들은 오희용이 범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 또한 조갑재 기자에게 당신은 사건의 일부만 봤다라면서 못마땅함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오희용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뜨거운 사건입니다. 과연 그에게 재심의 기회도 주지 않고 목숨을 앗아간 게 옳았던 걸까 하는 질문. 여전히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